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지목하면서 정부가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0만 명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장률도 덩달아 높게 조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제시한 일자리 증가 목표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할 계획인데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 평균이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10만 명 이상 웃돌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구체화되면서 고용 정책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편성될 10조 원 규모의 추경도 대부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을 것으로 보여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0만 명 이상으로 수정 제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 이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이후 9년 만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지도 관심입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9%대로 기대 이상을 기록한 데다 소비 심리 회복, 추경 효과를 감안할 경우 당초 제시했던 2.6%에서 2.8%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대외 변수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코스피가 2,300선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틈을 타 시세 조종을 하는 등 부당한 수익을 챙기려는 세력도 활개를 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급속도로 회복되면서 코스피가 2,300선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어느새 2,500선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IT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IT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코스닥도 주식시장이 달아오르자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금액은 지난주 7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빚을 낸 투자자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세 조종을 통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세력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회사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유포한 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하고 주가가 오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게시물을 통한 매매 유인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한국은행은 본점 리모델링에 따른 부서 이전으로 화폐 수급과 교환 업무를 22일부터 서울 강남본부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훼손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폐나 동전을 새 화폐로 바꾸려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은 강남본부를 찾으면 됩니다. 한은은 본관과 별관 부서 대부분은 다음 달까지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건물로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4월 생산자 물가가 화학, 1차 금속 제품 가격 하락에 힘입어서 전월보다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잠정치는 102.58로 3월보다 0.1% 떨어져 작년 7월 이후 9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배추값이 20%가량 떨어지는 등 채소류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달걀의 생산자 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오르는 등 축산물 오름세는 지속됐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달걀 가격은 96.7%나 급등해 2배에 육박했고 닭고기도 42.4%나 상승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등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무인 주문기, 주문 절차 간소화와 인건비 절감 등
장점이 있어서 도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그 편리함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무인 주문기 앞에 선 백발의 한 남성. 화면에 이곳저곳을 터치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지 이용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앞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쭈뼛쭈뼛 무인 주문기에 다가선 60대 남성도 여기저기를 터치해보더니 못하겠다는 듯 손살에 칩니다. 무인 주문기 앞을 서성이다 도움을 받기 위해 계산대로 간 어르신은 텅 빈 계산대에서 한참 동안 직원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탑골공원 근처에 있어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서울 종로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의 풍경입니다. 무인 주문기 도입으로 인한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사람들 기다릴 필요도 없고 편리하고 간편해서 빠르고. 하지만 계산대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무인 주문기를 통해 대부분의 주문을 받다 보니 어르신들 입장에선 오히려 불편해진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어르신들이? 매주 와요. 어르신은 좀 어렵나? 우리는 좀 어려워. 한번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내 가서 직접 가서. 사람 얼굴 보면서 하시는 게 아직 좀 나 같은 경우는 있지. 최근에는 무인 편의점까지 등장하는 등 무인 가게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지난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금융권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이 새 정부 들어서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호봉제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직무급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금융권 성과연봉제가 새 정부 들어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공약한 바 있고 법원도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 등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공공기관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해 노조가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한 예금보험공사나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단순한 호봉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업무 성격이나 난도, 직무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도 단순히 연공 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며 앞으로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들 역시 지난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일방적 추진은 어려워 노사 간 의견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22일부터 국내 최초로 시내버스 차내 혼잡도를 여유와 보통, 혼잡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정도가 여유, 서 있는 승객이 손잡이 하나씩 잡고 있는 정도는 보통, 승객의 몸이 맞닿는 정도는 혼잡으로 표시됩니다. 서울시는 혼잡도 안내로 버스 이용이 쾌적해지고 승하차 시간도 줄어 버스 정시 운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경찰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과 11개 손해보험사와 협의해 원클릭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보험 가입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증명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한국 여행 제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대 15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가 국내 소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을 계속 제한한다면 최대 15조 2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했고 현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의 귀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크게 늘면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7,185억 원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했습니다. 허위로 입원하거나 과다한 진단을 받는 등의 유형이 71%로 대부분 차지했고 살인과 방화 등의 고의 사고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30에서 50대가 3.6% 줄고 60대 이상은 9% 증가했으며 남성 적발 인원이 3.7% 줄어든 반면 여성은 7.4%가 늘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고보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얼마 전 악성 바이러스의 일종인 랜섬웨어로 인해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었죠. 철저히 대비를 한다 해도 해마다 반복되는 악성 해킹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컴퓨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든잡에서 이 컴퓨터 보안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저도 랜섬웨어가 퍼진다는 날 노트북 제대로 켜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했었거든요. 해마다 컴퓨터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이 화이트 해커입니다. 화이트 해커요. 해커라면 랜섬웨어처럼 피해를 주는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 아닌가요? 네, 해커라면 대부분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해커에는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랙 해커는 정부나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훔치거나 마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해커를 최근에는 블랙 해커 대신에 크래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화이트 해커는 블랙 해커의 침입을 막는 진짜 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해커에도 좋은 해커와 나쁜 해커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화이트 해커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화이트 해커는 블랙 해커가 컴퓨터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블랙 해커의 공격을 회방하거나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이 화이트 해커는 실무 환경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 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또 회사의 보안 수준을 가늠하고 해킹 결과를 피드백해서 보안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보안 전문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정보가 곧 자산일 수 있는 기업과 정부에는 이런 화이트 해커가 없으면 안 될 존재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적게는 개인의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심하면 중요 고급 산업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있고요. 또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악성 해킹으로 중요 자리들이 다 유출되거나 지워지면 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블랙 해커들이 정부 전산망은 물론 전기, 수도, 교통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까지 빈번하게 해킹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에 대한 침투 시도가 발각이 되면서 이 해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화이트 해커는 이같이 해커들이 필요한 기관과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취업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도 화이트 해커의 채용을 의무화했고요. 정부에서도 각 부처마다 화이트 해커, 즉 정보 보안 전문가를 채용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정보보안 업체에 소속이 돼서 기업이나 정부에 파견을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해킹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근무 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컴퓨터 보안 전문가의 근무 환경은 종사하는 분야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전문 보안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격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보안 점검을 의뢰한 단체에서 몇 개월간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24시간 교대로 보안 사항을 모니터링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의 전망이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편인가요? 네,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미 화이트 해커가 보안 전문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화이트 해커는 중국에 30만 명, 미국에 8만 명, 북한에 6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부대를 양성해야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 한 국가가 아예 다른 국가의 기반 시설을 해킹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군이나 국방부의 주최로 이 해커 대회를 개최해서 화이트 해커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을 정도고요. 일본 정부도 얼마 전에 이 사이버 공격에 맞서서 정부의 대항 조치가 가능한 화이트 해커 부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을 내각 사이버 보안센터의 주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동향에 발맞춰서 화이트 해커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2013년 정부에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 보호 산업의 발전을 리드하기 위해 2017년까지 5천 명의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아직 그 인원이 부족해서 순수 보안 전문 인력은 약 2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이트 해커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들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대학에서 정보보안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학점 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 모두 IT 기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은 뒤에 취약점 분석을 통한 보안 교육을 이수하면 화이트 해커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보와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된 지금 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 해커의 세계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든잡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